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니들은 물귀신을 만나본 적 있냐? 22년 전, 10살 때의 이야기다. 나와 동생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셋이서 여름방학을 맞아서 경기도 포천으로 놀러갔다. 시골 어느 구석의 한 강가였다. 차가 들어갈 수 없어서 주차하려고 한 바퀴를 둘러보는데 저쪽에 차 한 대가 들어갈 만한 자리를 발견했다. 근데 세 걸음만 걸어가면은 아파트 3, 4층 높이의 낭떠러지가 있었다. 잘못하면 다칠 수 있는 공간이었지만 주차할 수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었다. 또래보다 초등학생보다 컸던 나는 가뿐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경사였고 동생 손을 잡아주어서 내려갔다. 얼른 짐을 풀어서 텐트를 친 후 동생이랑 물놀이를 하고 배고프면 돌판에 삼겹살도 굽고 신나게 놀았다. 그렇게 하루 종일 놀고 저녁이 되자 쉬려고 동생이라 텐트로 들어갔다. 아빠는 혼자서 밤 낚시를 하고 계셨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강가는 고요하고 조용했다. 하루 종일 노느라 피곤했던 나는 피곤해서 스르륵 잠이 들었는데 아빠가 빨리 일어나라며 다급하게 깨우셨다. 아빠는 정신없이 동생의 신발을 씻기고 있고 동생은 울고 있었다. 너무 무섭고 불안한 마음으로 아빠를 쳐다봤는데 아빠 눈이 뭔가에 쫓기듯이 다급해 하셨다. 아빠 왜 그래? 내가 물었다. 아빠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빠 믿지? 라고 말하며 정신없는 아빠의 모습에 무서워서 눈물이 막 나려고 했다. 근데 아빠가 동생을 들쳐업고 제 손을 붙잡더니 정신없이 내달리셨다. 다급하게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한 번씩 뒤를 쳐다보셨다. 마치 누군가 아빠를 바짝 쫓아오고 있는 것처럼 그냥 막 달리셨다. 달리다 보니 낮에 내려온 경사로가 보였고 아빠는 올라가 하시면서 동생을 들쳐 올리셨다. 분명히 낮에는 제가 쉽게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경사였는데 막 내가 올라가려고 하니까 마치 누가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자꾸 발은 미끄러졌다. 아빠도 올라가서 나를 잡아주려는데 갑자기 뒤돌던 아빠가 꺼져 내 딸의 다리나 하시면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셨다. 아빠의 화내시는 모습이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내 뒤에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다. 그래서 아빠 왜 그래 뒤에 누가 있어? 라고 하는 순간 내 몸에 피가 싹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뒤를 돌려보려고 하는데 아빠는 뒤에 돌아보지 마 아빠만 보라며 울고 불고 계셨다. 그렇게 아빠만 바라보니까 아빠가 내 손을 붙잡고 경사를 올라올 수 있을 만큼 끌어올렸다. 그리고 아빠는 근처 슈퍼에 가서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라며 도움을 요청하셨다. 문을 막 두드겼지만 시골이라 일찍 문을 닫아서 그런지 아무도 없었다. 근데 슈퍼 앞에 창고 문이 열려져 있길래 정신없이 그쪽으로 뛰어들어갔다. 겨우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저 아저씨 뭐야? 라고 동생이 울부짖으면서 무언가를 향해 돌멩이를 막 집어 던졌다. 나는 왜 동생이 그런지 몰랐고 동생이 보고 있는 곳으로 시선을 따라가 봤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근데 아빠도 막 집어 던지고 계셨고 꺼지라며 소리를 치셨다. 내 눈에만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던 것 같다. 남들 눈엔 다 보이는데 내 눈에만 안 보이는 이 기분은 상상할 수 없는 공포였다. 그 당시 나는 어린 나이였지만 위험함을 느끼고 당장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빠와 동생과 함께 젖먹던 힘까지 내서 차로 달려갔다. 근데 아빠가 그 절벽 쪽으로 엑셀을 밟고 계셨다. 다행히 사이드 브레이크가 잠겨져 있었다. 잠시 후 탄 냄새가 차까지 진동을 했고 나는 울면서 아빠를 때리고 왜 그러시냐고 울며 말했다. 그제서야 아빠가 사태 파악을 하면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리시고 후진을 해서 겨우 낭떠러지를 벗어날 수 있었다. 그 후로 무사히 빠져나와서 인근에 있는 파출소로 피신을 했다. 도착하자마자 엉망이 된 우리 가족들은 본 경찰관은 숙직실을 내주시면서 쉬라고 하셨다. 숙직실에서 겨우 안정을 취하며 잠을 청하려고 했는데 방금 전 일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아빠자, 아까 전에 왜 도망쳐 왔어? 누가 쫓아왔어? 내가 물었다. 내가 한 말에 아빠는 한참 나를 쳐다보시더니 아무것도 아니라며 잠을 자라고 하셨다. 다음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파출소를 빠져나와서 다시 거길로 가서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7년 뒤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됐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어떤 가족이 물놀이를 하러 계곡에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뉴스였다. 그때 내 머릿속에 불속 7년 전의 일이 생각났다. 아빠 혹시 그날 기억나?
7년 동안 아무도 꺼내지 않았던 그날의 이야기를 내가 먼저 꺼냈다. 결국 아빠가 겨우겨우 그 얘기를 해주셨다. 그날 저녁 혼자 낚시를 했는데 잠잠했던 강물이 점점 출렁출렁하길래 너무 피곤해서 이런 거 좀 쉬어야겠다 싶어서 텐트로 가서 누웠다고 했다. 그때 밖에서 흥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분명히 주변 사람들은 다 가고 우리 가족만 있는데 들려오는 노랫소리가 이상했다. 그래서 잘 못 들었나 하고 다시 귀를 기울였는데 이번에는 텐트가 물 위에 있는 것처럼 배처럼 출렁거리고 있었다. 이상하다 싶어서 텐트를 열고 밖에 나가보니까 물 위에 남자가 서 있었다. 순간 아빠는 그게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아빠는 우리부터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잠을 자고 있던 우리를 깨우고 짐도 버린 채 막 달렸다고 했다. 그 남자는 우리 가족을 향해 미친 듯이 쫓아오기 시작했고 아빠는 무조건 여기를 벗어나야겠다 싶어서 그 경사위로 가서 동생을 들쳐올리고 올라가서 뒤를 돌아봤는데 그 남자가 내 발목을 잡고 있었고 놀란 아빠는 그 남자에게 꺼지라고 막 소리를 치셨다. 그때 나는 뒤돌아보려고 했지만 아빠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었다. 그건 내가 무서워서 난리 칠까봐 그런 거였다고 했다. 나는 또 다른 의문이 들었다. 근데 왜 차에 탔을 때 낭떠러지로 가려고 했는지 차에 있었던 일을 물어보았다. 차에 우리를 태우고 운전석에 앉아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가위에 눌린 것처럼 귀가 지지직거리더니 눈앞에 2차선 도로가 펼쳐졌다고 하셨다. 근데 이게 이상하다고는 생각은 전혀 안 들고 무조건 저 길로 가야 된다는 생각에 그냥 엑셀을 밟고 직진을 하셨다. 무조건 가려고 할 때 제가 아빠를 불렀고 아빠는 정신이 드셨다. 잠시 무언가에 정신이 나가신 것이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나는 그때 잡혔던 발목 주위가 싸해지고 기분이 이상해졌다. 마지막으로 아빠가 한마디 하셨다. 그날 우리가 파출소 숙직실에서 잠을 청하던 날새잖아. 그때 경찰들끼리 수근거리는 걸 어필 들었는데 우리가 가기 전날 거기서 낚시하던 남자가 어망을 던지려고 물에 들어갔다가 실종됐다고 하더군. 한탄강은 오래전부터 물귀신이 많다는 전설이 있다. 물귀신 즉 수살귀로도 불린다. 두 번째 이야기 아프리카의 귀신. 새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현지 탐사차 아프리카 우간다로 가게 되었다. 하지만 가자마자 풍경에 너무 실망했다. 무슨 랜드 사파리에 멈춰 있었다. 그래서 현지 가이드님한테 조금 더 센 곳이 없나요? 라며 계속 물어보았다. 그렇게 현지 가이드를 졸랐는데 대답을 안 하고 주저하다가 딱 한 곳이 있다며 말을 꺼냈다. 알고 보니 그곳은 현지인들도 가기 꺼리는 장소였다. 왜냐면 오지 중에 오지고 예전에 반군 세력이 활동했던 위험지대였다. 그런데 저는 주저하지 않고 거기다 하면서 바로 진행을 시켰다. 근데 막상 도착해보니 진정한 지상낙원이었다. 전기 전화 하나도 없고 부족 사람들 모두 전통 의상을 입고 있고 식생활도 자급자족했다. 진정한 아프리카의 모습이었다. 생각하고 있던 오지의 모습이 다 갖추어 있었다. 됐다. 이건 대박이다. 무조건 찍고 가야겠다. 시청률 대박 나겠다. 생각했지만 뜻밖의 문제가 생겼다. 그 마을의 주장님이 촬영을 반대했다. 너무 허락을 안 해주셔서 어떻게든 설득해보자 마음을 다지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그 모습을 보고 촌장님은 어느 정도 두그러졌는지 마을 수호신께 물어보고 답을 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호신에게 답을 얻으려면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렇게 멍을 때리고 일주일을 기다릴 수 없어서 어느 노인을 만나 취재를 했다. 그 할아버지는 자네는 어디에서 왔는가? 라며 물어봤고 한국에서 왔다고 대답을 했다. 할아버지는 놀라워하셨다. 젊은 시절 한국인을 봤다는 것이다. 비정부단체 NGO 사람이겠거니 생각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자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내는 비명소리를 냈다. 며칠 후에는 알 수 없는 외국어 사이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살려주시라요. 라는 한국말이 들려왔다. 싹 돌아보니까 황토색 군복 차림의 남자가 나타나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면서 내게 눈을 마주치면서 조선에서 왔습니까? 라며 물어보았다. 그 사람은 북한 사람이었다. 제발 데려가 주시라요. 내 고향은 원산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잠에서 깨고 말았다. 뭔 꿈이야 도대체 생각을 하면서 매우 불쾌했다. 잊을 수 없는 건 북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너무 애절하고 간절해 보였다. 그렇게 멍하니 앉아서 조금 전에 꿈을 떠올리는데 때마침 촌장과 가이드가 보였다.
그때가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수호신에게 답이 왔는데 촬영은 어렵겠다고 했다.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는데도 꿈속에 북한 사람이 계속 생각났다. 이대로 안 되겠어서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에 바로 촌장을 찾아갔다.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뜻밖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었다. 수십 년 전 우간다에는 한참 내전이 있었다. 당시 마을에 머물렀던 소련인 5명과 북한인 1명이 머물렀다. 이들은 반군 교육을 위해 마을에 파견된 6명의 군사 고문단이었다. 그런데 우간다 정부군에 모두 붙잡혀서 처형되고 말았는데 놀랍게도 마을의 주민들은 소련인 5명과 북한인 1명을 수호신으로 섬기고 있었다. 마을에는 목숨을 잃은 외지인을 돌보지 않으면 악귀가 된다는 풍습이 있다. 그들은 그것을 믿어 외국 군인들이 악귀가 되지 않게 수호신으로 모시고 있었다. 그 얘기를 마치고 촌장은 어디론가 데려갔다. 도착한 곳은 마을의 사당이었다. 그리고 한쪽에 놓여있던 물건을 보여주는데 그 물건은 작고때 묻은 라이터 하나였다. 그러면서 이건 그분의 물건입니다. 이걸 그분의 고향에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라며 부탁을 했다. 거절을 하려고 했지만 라이터에 씌어진 글자를 보고 한국으로 가져가게 되었다. 일주일 뒤에 차를 몰고 강원도 고성으로 도착한 후 배를 빌려 동해로 나가 북쪽을 향해 그 라이터를 던졌다. 라이터에 쓰여진 글씨는 북한 담배 상표이기도 한 고향이라는 글자였다.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을까? 세 번째 이야기, 버려진 물건. 때는 2004년 8월,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었다. 학생이고 방학이고 해서 새벽까지 게임을 하고 낮에 늦잠을 자는 생활을 했었다. 그늘도 낮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걸려왔다. 고강아 여기 쓰레기 공터야. 누가 멀쩡한 장을 버리고 갔어. 완전 새거야 자기 장인데 너무 이뻐. 엄마가 말했다. 당시 집 근처에는 쓰레기 공터가 있었다. 쓰레기도 버리고 소각도 하는 넓은 공터였다. 가기 싫어지만 엄마는 잔말 말고 나오라는 단호한 말에 리어카를 끌고 공터에 갔더니 흠 하나 없는 깨끗한 상태인 자개장이 보였다. 마음에 썩 들지 않았지만 어머니 말을 따라 자개장을 싣고 집으로 가져갔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이 방에 딱이라면서 원래 있던 장을 빼고 자개장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3일 후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끼인 문 여는 소리가 났다. 소리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더니 자개장 문이 혼자 열려 있었다. 그래서 다시 문을 잘 닫아 놓았는데 어느새 문이 다시 열렸고 다시 닫아 놓아도 열리고 반복했다. 처음에는 오래된 장이라서 경첩이나 다른데 문제가 있나 싶어서 샅샅이 살펴봤지만 특별히 이상한 데는 없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고무밴드로 문을 묶어 두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자개장문에 감아둔 고무밴드가 다 끊어져 있고 한 뼘 넓이로 문이 열려져 있었다. 더 이상했던 거는 외출 후 돌아오면은 닫힌 방 앞에서 강아지들이 짖고 있었다. 그래서 강아지들이 방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러나 해서 방문을 열어줬는데 미친 듯이 자개장으로 돌진해 발로 긁어댔다. 이쯤 되자 무서워지만 사춘기라서 어머니한테 말은 못하고 창피해서 자개장을 외면한 채 지냈다. 2주가 지난 어느 날 초저녁부터 침대에 누워 있었다.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자개장 쪽으로 몸을 돌린 순간 누군가 몸을 잡는 것처럼 온 몸이 굳어버렸다. 자개장을 보고 있는 눈이 안 감겼다. 자개장 문이 열리면서 고무밴드마저 팽팽해지더니 한 가닥씩 끊어져 버리면서 결국엔 다 끊어져 버렸다. 그러더니 열린 문틈 사이로 무언가 보이기 시작했다. 자세히 보니 이를 갈고 있는 할머니가 노려보고 있었다. 피부는 창백하다 못해 새파란 피부였고 눈동자는 검은색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자개장에서 손이 나오더니 머리를 낚아채려는 순간 개들이 와라 짖으면서 달려와 다가오는 손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그 손은 강아지를 잡더니 몇 개 던져버렸다.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르고 강아지를 아는 채 방을 뛰어나왔는데 강아지는 계속 낑낑거리고 있었다. 그래서 뒷다리를 봤더니 털이 다 뽑혀서 속살이 보일 정도였다. 설마 아니겠지 생각으로 다시 방으로 달려가 보니 고무밴드가 다 끊어져 있고 자개장 안에 강아지 털뭉치 떨어져 있었다. 이 일을 어머니한테 말씀드리자 처음에는 반대하시더니 자개장의 강아지 털을 보시더니 다시 공터에 갖다 놓자고 하셨다. 그래서 리어카의 자개장을 싣고 다시 공터로 가서 버렸다. 그런데 버린 자개장을 본 고물상 아저씨가 달려와서 이거 여기서 가져간 거지? 라면서 콕 집어 얘기하셨다.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하자 어디론가 전화를 하셨다. 그리고 잠시 후 전화를 받고 오셨는지 50대 부부가 신발도 씻지 않은 채 불이 나게 달려오셨다. 그런데 남편분이 자개장을 보시더니 어머니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셨다. 알고 보니 자개장은 남편분 어머니의 유품이었다. 생전에 할머니는 치매를 앓으셨는데 혼자 집에 있을 때 불이 났다. 불은 금방 꺼졌지만 도통 할머니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찾아보니까 할머니는 자개장 안에 숨어 계셨다. 평소 할머니는 치매 때문에 다른 분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다 기억을 못 하시는데 자개장만은 내 몸처럼 소중히 여기셨다고 한다. 매일같이 자개장을 닦고 쓰다무시고 다른 사람들이 만지지 못하게 하셨다고 한다. 그 당시 불을 피해 자개장 안에 숨어 있다가 유독가스에 돌아가셨다. 그럼 자개장은 왜 공터에 버려진 것일까? 알고 보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자개장을 버렸는데 그날 밤부터 할머니의 아들 꿈에 나와서 자개장 어딨어? 내 자개장 찾아와. 라며 꿈에 계속 나타나셨다고 한다. 이 얘기를 듣고 머릿속에 생각이 썼다. 할머니가 어떻게 생기셨어요? 라고 물어보자 남편분은 휴대폰에 있는 어머니 사진을 보여줬는데 자개장에서 이를 바득바득 갈고 노려보던 할머니였다. 그 후로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게 되었다. 이후 할머니의 아들은 자개장을 소각을 하면서 기도를 드렸다. 그랬더니 꿈에 나와서 잘 지내 하시면서 작별 인사를 하고 가셨다고 한다. 네 번째 이야기, 방화범. 어린 시절 파라과이로 이민을 갔었다. 파라과이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사이에 있다. 남아메리카의 정중앙에 위치해서 남아메리카의 심장이라 불린다. 721만여 명의 사람들이 카니발 축제와 마테차를 즐기며 살아가는 곳이다. 난 파라과이의 수도 아순시온에서 자랐다. 아순시온 부촌에 위치한 명문 사립 고등학교에 다녔는데 재학생 대부분은 중산층 이상의 현지인들이 많았다. 길 건너에는 빈민가의 맞은편에 위치해 있었다. 그곳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학생들의 가방을 훔치는 빈민촌 아이들이었다. 이런 일들이 너무 빈번하고 상황이 이러다 보니 학교 자체가 교사와 학생을 제외한 그 누구도 출입을 할 수 없었다. 때는 2017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어난 일이다. 난 매년 학교에서 열리는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들과 서둘러서 준비하는 중 갑자기 조명 하나가 터졌다. 연기가 나고 있었다. 그래서 무대와 내려와 조명을 쳐다보는 순간 내가 서 있던 그 자리에 조명이 뚝 떨어졌다. 정말 큰일을 당할 뻔했구나 생각을 하면서 찜찜한 마음으로 조명 조각을 줍고 있는데 주름막을 올리는데 올라가다 안 올랐다. 딱 사람의 종아리 높이만큼만 올랐다. 이런 자잘한 사고들이 계속되어서 작업 시간이 계속 늦어지고 밤 11시가 돼서야 작업이 끝났다. 근데 파라과이는 11시가 되면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친구들과 체육관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다. 친구들은 무대 뒤편에서 잠을 잤고 나는 더위를 잘 타는 바람에 무대 앞편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그렇게 한참 잠을 자고 있었는데 누군가의 발소리에 잠에서 깨고 말았다. 나는 이 시간에 누가 왔지라고 생각했다. 그때 창문 뒤 가로등으로 희미하게 비추는 불빛에 시야가 점점 보이기 시작했다. 가만히 커튼 밑을 봤더니 왔다 갔다 하는 검은색 다리가 보였다. 걷다가 멈추다가 계속 반복하고 있었다. 빈민촌 아이가 들어왔나 생각하고 잘 타일러서 내보내기 위해 일어나려는데 다리는 보이지 않았고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나갔나 생각하고 다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파라과이는 흑인을 찾아보기 힘든데 아까 전에 본 아이는 흑인이었다. 바로 그때 머리 위쪽에서 찌그덕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러더니 그 소리는 점점 다가왔다. 어느새 얼굴 앞까지 와서 그 두 발은 멈춰섰다. 이때 거리는 40cm였다. 근데 보통 흑인의 피부색은 약간 갈색빛을 가졌는데 다리와 발이 새카마웠다. 너무 무서웠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미동도 없는 그 두 다리를 보고만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고 뼈 부러지는 듯한 끔찍한 소리도 같이 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두 검은 발 사이로 아이의 얼굴이 거꾸로 내려와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근데 이 아이는 흑인 아이가 아니었다. 자세히 봤는데 온 몸이 불에 탄 것이었다. 그러고 아이의 입속에는 계속 숨 넘어가는 소리를 냈다. 난 뼈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와 그 괴기한 얼굴을 보다가 기절해버렸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다. 친구들이 깨워서 일어났는데
친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평상시처럼 행동하는 걸 보고 내가 꿈을 꾸었나 보구나 생각을 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어제 누가 무대에서 그렇게 뛰어다닌 거야?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난 그 자리를 뛰쳐나갔다. 그리고 학교에서 가장 오래 근무하신 선생님을 찾아가 여쭈보았다. 선생님 혹시 학교 체육관에서 불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물었다. 체육관에서 불난 적이 없는데. 맞다, 이 체육관이 생기기 전에 오두막이 하나 있었어. 그 오두막에는 가족들이 살았는데 가족이 모두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났는데 홀로 집을 지키고 있던 어린 아이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화재로 목숨을 잃었지. 그런데 그 화재 사건은 사고가 아닌 방화로 인한 화재였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이는 밤마다 불을 지른 방화범을 찾고 있던 것이 아니었을까. 5번째 이야기, 옥탑방. 8살 많은 사촌형에게 있었던 일이다. 20년 전에 사촌형은 독립을 시작했다. 독립을 한 곳은 경기도 하남시의 작은 옥탑방이었다. 사촌형의 꿈은 권투 선수였다. 그래서 낮에는 체육관에서 권투 연습을 하고 저녁에는 피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꿈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 옥탑방은 저렴하기 때문에 낡고 좁았다 하지만 사촌형은 처음으로 나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거에 모든 것이 행복했다. 어느 날 옥탑방에 놀려갔는데 사촌형의 얼굴은 초췌해 있었다. 그래서 독립해서 좋아하더니 무슨 일이야? 라며 물어보자 사촌형이 힘없는 목소리로 아니야 라고 대답했다. 그러다가 형이 계속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나 요즘 계속 가위를 눌리고 있다며 털어놓았다. 당시 가위에 눌린다는 게 뭔지 몰라서 형한테 가위가 뭐야? 가위 눌림이 뭔데라며 계속 물어봤다. 이번에도 형은 고민하다가 결국 그때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었다. 어느 날 피자 배달을 하다 보니 새벽에 귀가 후 정신없이 잠이 들었다. 형의 습관적인 하나가 항상 라디오를 켜고 잤었다. 그리고 이날 갑자기 라디오에서 알 수 없는 언어의 이상한 소리가 났다. 항상 듣던 소리가 아니었기에 형은 잠에서 깨고 말았다. 그래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그대로 몸이 굳어버리고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갑자기 라디오에서 나던 소리가 뚝 끊겼고 머릿속에는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멈춘 라디오에서 소리가 났다. 한인현 작사, 이응열 작곡의 창작 동요인 섬지박이의 가사 부분인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가면 이 부분만 반복되어 나왔다. 마치 늘어난 테이프를 틀어놓은 듯한 소리였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할 수 없는 목소리였다. 가위에 눌린 상태로 날이 밝았고 그때야 가위 눌림에 풀리게 되었다. 사촌형은 이 가위 눌림이 새벽마다 반복되어 요즘 잠을 못 자 요새 힘들다고 했다. 나는 라디오 콘센트를 뽑아보려고 했다. 그렇게 형은 바로 라디오 콘텐츠를 뽑아버렸다. 얼마 후 또 놀러 가려고 전화하는데 집이 아니었다. 며칠 전부터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형이 걱정되어 보러 갔는데 더 추최해진 사촌형의 몰골을 보았다. 형이 말해주기를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서 잠을 자는데 또 가위 눌림을 당했다. 라디오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눈을 뜨지 못한 채 뭐지? 도둑인가이라 생각하고 가까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 도둑은 점점 방으로 다가오는데 발소리가 물에 젖은 것 마냥 질퍽질퍽했다. 머리맡에서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이 도둑을 잡아야겠다. 생각하고 강한 집념으로 눈을 뜨려고 했는데 떠지지 않았다. 그 상태에서 커터 칼 소리가 났다. 그날 이후 사촌형은 너무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친구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며칠 뒤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생겼다. 평소 술을 잘 안 마시던 형인데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취해버렸다. 사람이 취하면 귀소 본능이 생긴다. 집에 가고 싶은 욕구로 그렇게 사촌형은 친구네 집으로 갔어야 했는데 옥탑방으로 들어가서 잠이 들고 말았다. 잠을 자고 있는데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 유체 이탈을 한 것이다. 가위 눌리는 본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렇게 가위에 눌리는구나 보고 있는데 갑자기 코드를 빼놨던 라디오에서 불이 들어오면서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가면 늘어난 테이프를 틀어놓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또 시작이구나 하면서 바라보는데 갑자기 철문이 열렸다. 집안을 빼꼼히 보더니 어떤 아이가 들어왔다. 특이하게 아이의 모습은 잘 안 보이는데 머리가 부시시해서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 수 없는 아이가 사촌형 쪽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가만히 책상을 바라보다가 책상 서랍을 뒤지더니 커터칼을 꺼내서 드르륵 드르륵 하면서 자고 있는 사촌형을 보던 시선을 올려 유체이탈한 형을 올려다 보았다. 웃고 있던 아이가 무표정으로 사촌형을 쳐다보았고 사촌형은 공포감에 휩싸였다. 그래서 사촌형은 발버둥을 치면서 겨우 가위 눌림에 풀려났다. 이후로 옥탑방에서 나왔는데 건강이 급속도로 안 좋아져서 복싱을 그만두게 되었고 얼마 있지 않아 워킹홀리데이로 호주로 떠났다. 도대체 그 아이는 왜 새벽마다 사촌형을 찾아와서 장난을 쳤던 걸까? 더 무서운 후일담은 사촌형이 호주로 떠나기 전에 집에 관해 수소문했다. 이웃분들에게 물어보니 그 옥탑방에는 어린 부부가 살았고 어린아이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아내와 아이를 두고 도망을 쳤다. 어린 아내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아 민원이 자주 들어오곤 했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학대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옥탑방에 화재가 발생했다. 집 전체가 탈 정도는 아니었고 집 내부에서 살짝 일어난 화재였다. 근데 알고 보니까 아이의 엄마가 아이만 방에 남겨두고 불을 질러버렸다는 아이 엄마의 자백이었다. 그때 당시 사망했던 아이는 3살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사촌형은 자신이 본 것이 자란 아이의 모습이었을까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는데 너무 마음 아픈 사연이었다.